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반갑고요. 청소년 발전 포럼이 우리 최윤진 교수랑 고승덕 변호사님 또 김형주 전 부시장 이렇게 열성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것을 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이미 미래 사회가 우리 속에서 이미 들어와서 시작되고 있는데 하는 그런 세계적인 인식 속에서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데, 사실 미래가 어떻게 올 건가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이미 익히 들으셨겠지만 참 사람이 죽어도 모를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사회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가 그렇고, 안철수 교수가 말하는 새 정치가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의 속마음이 그렇고, 뭐 이렇다. 미래 사회 이걸 어떻게 알까? 그것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포스터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려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크게 한 5토막인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간략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 청소년의 현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시작된 미래 사회라는 게 뭔가, 그리고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도대체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럼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 정책이나 앞으로 청소년 사업을 할 때 적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뭔가, 이런 걸 한 5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종이를 아끼느라고 프린트가 너무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회가 지금 청소년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이것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해서도 청소년들 스스로가 50% 이상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최근에 청소년의 자살은 과거의 입시 지옥 경쟁 때문에 죽어가는 양상과는 더 달리 그런 면도 있지만은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과 절망 때문에, 더더군다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같이 자살하는 빈도가 더 많아집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의 청소년의 현 주소의 아주 단면인데요. 그래서 OECD의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제1위고, 물론 전체 인구의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1위고, 노인 자살률도 1위고, 아주 자살 국가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죽음의 사회가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사실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발표될 때마다 왜 이런가 하는 순간적인 물음 앞에 서 있지만은 이제는 충격도 안 받는 것 같아요. 너무도 만연한 사실처럼 되어버려서 우리 주변에서 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제 가까운 사람의 아들이 또 떨어져서 죽었고, 뭐 언론에 난 거, 뭐 어디에 무슨 소식이 들어온 거 외에도 너무 부지기수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의 자살이 상당히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이었습니다. 그때 입시 지옥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뛰어내리고 뭐 음독 자살하고 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의 자살을 막고 비인간적인 학교 교육, 비민주적인 학교 교육을 올바로 참교육의 민주교육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교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YMCA 교사 운동으로 시작돼서 전교조를 탄생시킨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청소년이 어떻게 하든지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되겠다고 교사들도 앞장섰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 이 자살의 행렬은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도리어 모든 것이 사회 구조와 학교의 불이한 제도라고 하는 데에 접근하지 않고 다 개인의 잘못,
가정의 잘못으로만 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당시 학생 자살률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것은 나약해서 그런다. 그래서 극기 훈련들을 지켰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에다 데려다 놓고 전부 극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은 학생들이 자살하게 되고 더 방황하게 되고 그것이 급기야는 폭력으로 나타나고 왕따로 나타나고 범죄 행위로 나타나고 가출로 나타나고 그래서 청소년의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더 부정적으로 사회에 폭발하는 현상들을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오늘에 있어서는 사실 청소년들만 자살하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도 연간 300명 이상이 자살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왜 됐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보면 지난 4월 10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족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자녀 한 사람이 대학 졸업 때까지 교육 양육비가 3억 8,900만 원, 3억 9천만 원이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표하는 걸 보는 순간 젊은이들이 깜깜해지는 거죠.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의 실상일 겁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은 마침 결혼하고 아이도 있어서 했는데 제 아들의 친구들이 너는 참 용감하다.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도 낳냐. 근데 다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결혼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2년 전에는 2억 6천만 원 든다고 그랬어요. 1년 만에 1억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낳고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인가.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는데 취업이 됩니까? 지금 청년 실업이 80% 가까이 가는데 실질적인 청년 실업이 대학원 가고 군대 가고 뭐 하니까 뭐 한 40%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인구는 20%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실제 내부적 실태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교육 속에서 입시 경쟁 속에서 친구도 적이 돼야 되고 이런 경쟁을 하는데 경쟁에서 대학에 들어가 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대한 교육비가 들어가니까 절망 속에서 뛰쳐나가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죠. 가출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80%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인간적인 숨을 쉴 수 있는 길은 죽음의 길밖에 없는 건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학생의 98%가 고등학교 진학하고 고등학교의 85%가 대학을 진학하는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불이한 학교 제도와 모든 이런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을 인식하기보다는 청소년 개인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활동, 상담, 그들의 진로,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사회와 그들의 삶의 조건과는 관계없는 사회 구조적 인식을 결여한 그런 사회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정책도 청소년을 살리지 못했어요. 이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아까 최윤진 교수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마침 98년에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후에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는데요. 그때는 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이제 교육학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1985년에 유엔이 세계 청소년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유엔이 표어가 뭐였냐면 주제가 뭐냐면 참여, 발전, 평화였습니다. 청소년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다.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어른들이 다 망쳐버리고 지구를 파괴시켜버리고 죽음의 사회를 그들에게 남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현실 삶에 참여시키고 발전의 주역이 되게 하고 평화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유엔이 정해서 세계 각국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 80년에는 세계 어린이해가 있었죠. 그때 어린이해 주제가 뭐냐면 어린이 그들의 이름은 오늘이었습니다. 얘네들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다. 더 이상 미래라는 의미 속에서
오늘의 아동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세미나도 하고 정책협의회도 하고 막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도 더 이상 미래의 주역이란 속에서 오늘의 권리를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참여, 발전, 평화를 주제로 하는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을 새로 만들고 그해 10월에 청소년 권리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청소년 권리 헌장을 보면 내용이 그 중심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제 참여, 발전, 평화라는 주제를 집어였는데 그 당시에 청소년계가 이거를 너무 그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호, 육성, 발전인가 뭐 이런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타협안으로.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의 중심이 뭐였냐면 보호, 선도, 교화였어요. 1985년에 세계 청소년의 해를 하면서 청소년 해의 사업 중에 청소년 교도소 짓는 것도 있었어요. 예산 중에.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청소년은 보호, 선도, 교화의 대상이지 참여, 발전, 평화의 주역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호, 선도, 교화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보면 청소년은 숨을 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구조적인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청소년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청소년 정책과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속에서 오늘의 그러면 이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인가? 올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청소년의 현주소를 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가 되는 이미 시작된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의 인류는 이미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이란 말은 1960년대부터 교통과 통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젠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니까 그동안의 지구 구석구석을 몰랐던 서구의 관점에서만 세계를 인식했던 그 세계의 역사와 문화, 모든 가치의 세계가 전 세계로 열리면서 이제는 다 세계를 그동안의 서구에 의해서 은폐되고 조작되고 부정되었던 그런 세계들이 전부 우리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전부 서구적 관점밖에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대학까지의 16년간의 공부의 교과서가 지식이 전부 서구 오리엔티드된 문화관,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세계 아프리카도 모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도 모르고 남아메리카도 모르고 전혀 우리는 오로지 서구,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서구화되는 것, 미국과 아이덴티파이 되는 것, 이런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이제 모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는 과거에 한 250년, 어떤 사람은 300년, 어떤 사람은 250여 년 이렇게 되는데 농경 사회에서는 사회가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었죠. 그러다가 산업사회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화됐는데 그래도 산업사회도 변화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사회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변화의 단위를 100년 단위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그런 단위 개념이 없었습니다. 산업사회가 들어오면서 100년 단위로 세계가 변한다 그래서 세기란 말, 센츄리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것이 이것이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20세기 초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니까 100년 단위 가지고 세계의 변화를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10년 단위가 들어온 거죠. 데케이드라는 것은 1910년대, 20년대란 말이 그렇게 해서 60년대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라는 것이 왔는데 이 산업사회가 시작된 지 한 200년 이런 지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들이죠. 이게 지난 한 50년 동안에 지식정보사회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막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산업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그걸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일본보다 뒤져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됐죠. 제가 이제 글에도 여기서는 쓰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 정부에서 특별히 정부의 민정수석, 정책수석을 하면서 제가
모든 정부와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 민족의 기질이 바로 이 정부와 이 IT에 참 맞는다. 근데 일본 사람은 IT에 안 맞는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바꿨습니다. 기업들한테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만 바꾸면 그럼 우리가 일본 전자기계를 앞선다. 그런데 그걸 누구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98년, 99년 그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란 말이 그때 나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대통령께서 마침 알빈 토플러의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읽으시고 그 얘기에 제 정책에 동의를 해 주셔서 그걸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고속 통신망을 깔고 그리고 전자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산업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모든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빠르면 3년 아니면 5년 내에 삼성, LG 이 전자산업계가 일본의 소니를 앞설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소니를 앞서?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니가 못 쫓아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IT하고 원수예요, 사실은. 일본은 기질이 산업사회적인 기질이에요. 딱 제도 속에서, 딱 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관광의 예를 들었어요. 일본 사람 봐라. 관광을 할 때 보면 가이드가 깃발 들고 따라와라 그러면 절대로 이탈 안 하고 딱 쫓아다닌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관광에 깃발 들고 쫓아가면 안 온다. 그래갖고 절대로 막 목소리 내고 뭐 소리 지르고 해도 안 된다. 우리나라 관광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모여서 이제부터 해산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래야 돌아다니다 이게 또 온다. 이게 우리나라 민족이다. 우리는 원래가 우리나라는 지적 모험심이 강하고 창의력이 많고 문화적인 감성이 있고 순발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것이 과거에는 나쁜 것 같았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지식정보사회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초고속 통신망 깔고 전 국민 인터넷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때 혹시 생각하시는데 학교 정보화는 물론이야 마을에서 주부들에게 노인들에게 전부 무료로 다 인터넷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3,50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지금도 인터넷의 제1위죠. 근데 어저께 보니까 구글이 인터넷 망으로서는 1위인데 사용은 전부 막아놨기 때문에 꼴찌다 그러더군요. 북한이 바로 꼴찌고 그 다음에 우리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의식이 그만큼 망은 다 되어 있고 기술도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의식이 그거를 못 쫓아가는 거죠. 아직도. 그게 우리의 소위 말하면 이중적 현실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사실 청소년 문제도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순발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본도 앞서게 되고 전자산업이 우리를 오늘 먹여 살리기도 되고 뭐 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식정보 사회에는 산업사회와 달리 산업사회는 자본과 자원과 노동력이 경제의 힘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었죠. 파워의. 경제 원동력이고. 그러나 지식정보 사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지식과 정보의 창의력이에요. 요즘 지적 재산권이 토지 재산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지식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모르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어느 만큼 자기 생각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지구 지식의 총량이 2배씩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학교에서 우리가 과거의 산업사회 가르치던 지식을 16년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사회는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은 스마트폰 가지고 두들기면 다 나와요. 요즘 대학 교수도요, 스마트폰 없으면 강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막 강의하다가 학생들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뭐 하다면 스마트폰, 선생님 그 연도 틀렸어요. 사람도 틀렸는데요. 그때 한 게 아닌데요. 그냥 여기다 같이 놔야 돼. 2대 놓고 한대 2대. 이거 하나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유비쿼터스라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동시적으로. 이걸 제가 1998년, 99년에 그때 그런 용어를 쓰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그런데 그걸 제가 어디 비밀리에 본 게 아닙니다. 다 공개돼 있었고 저도 인터넷 검색하면서 본 것이었는데 눈에 안 들어온 거죠. 지식인들 눈에는 여전히 서구의 학문세계 학문적 지식을 습득해서 전달하는 것만 주안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거를 인식해보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인식해야 될 건가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여러분, 교육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읽고 쓰고 세마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3R 교육, Reading, Writing, Arithmeti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고 쓰고 세마고는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읽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읽고 사회를 읽고 세계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글을 쓸 줄 안다는 것은 자기를 쓸 줄 알고 사회를 쓸 줄 알고 세계를 쓸 줄 아는 것을 키워주는 거예요. 셈할 줄 안다는 것은 계산기처럼 그 계산하는 거야. 이건 계산기가 다 하니까. 사물과 인간과 세계와 우주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수학과 철학은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수학이 철학을 띄어버리고 계산만 남아있어요. 요즘은 고도로 더 어려운 미적분까지 어린애들한테 가르쳐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골 때리는 거죠.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컴퓨터 계산기 가지고 다 두들기면 다 나오는데 왜 그래요? 그냥 학원업자들 때문에 그런 거죠. 뭐. 학교에서는 못 가르치니까 그런 걸.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변화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산업사회에서 학교 교육이 그냥 틀에 앉아있다 이거죠. 우리의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미 지식정보사회 거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느냐. 새벽부터 밤늦도록 학교에 들어가서 전부 19세기 산업사회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그 과거의 지식을 배우느라고 골머리를 아파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서 숨 쉬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상세계에서 자기가 살아가요. 가상세계가 현실하고 괴리가 생길 때 절망을 느끼면 죽는 거예요. 걔네들은 가상세계로 카톡을 만나고 거기서 페이스북 가지고 친구를 만나요. 그 외에는 현실적인 친구라는 것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웃이 없고 왜냐하면 다 경쟁 상대고 1등 아니면 전부 인정 못 받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지식정보 사회도 벌써 지나가고 지금은 후기정보 사회라고 합니다. 후기정보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후기정보 사회가 들어오면서 지식정보 사회를 이어 들어가서 그래서 인지사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시대가 들어오고 과학기술이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모든 삶의 양식이 근본적으로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미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미래를 이 변화를 두려워해서 과거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그것은 결국 이 미래가 축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온다 이거죠. 제가 만약에 지식정보사회, 이게 제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정보사회가 온다 해서 이 그 미래를 우리가 IT를 준비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준비하고 전자정보를 만들어내고 전자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그 미래를 땡겨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사회에서도 뒤졌고 지식정보사회도 우리에게는 저주로 오는 거죠. 재앙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앞당겼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뒤졌던 우리의 지난날 100년의 한을 넘고 우리가 세계에 앞장서서 그래도 오늘의 경제가 세계 10위권 경제가 되고 인터넷 강국도 되고 일본을 앞지르는 하나의 경제 측면도 있고 그런 등등을 통해서 문화 한류도 돼 있고 전 세계 대한민국을 외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 이제 지금 또다시 지식정보사회 다음으로 밀려오는 후기정보사회 새로운 미래 시대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엔의 미래위원회나 미래학자들이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견하는 회의들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하면서 그들이 예측하는 걸 보면
그들의 예측보다 언제나 빨리 더 전개됐지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빨리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되돌아보면 인식이 될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 못하고 있을 뿐,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기반은 학교는 과거 산업사회고 우리의 직장도 과거 산업사회고 그런 거죠. 단지 우리는 어디서 미래를 맛보고 있냐? 오로지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전부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어린아이들 보고 또는 청소년 보고 야 밥 먹을 때 이거 키면 안 돼. 그러지만 요즘 어른들이 먼저 켜요. 이거 없으면 밥 먹을 때 옆에다 딱 놓고 이러고 하고, 중독을 뭐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 천만에 어른이 중독이 걸렸어요. 이거 손에 놓으면 불안하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오연 스님이 동아일보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자기도 스마트폰 쓴다. 이렇게 세계가 미래가 이렇게 빨리 변화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과거에 매여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대통령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요? 그러니까 무엇이 창조 경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근본적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지금까지 서양 근대주의적 사고, 서양의 관점에서만 세계를 인식하던 데서 이제는 세계의 다양한 관점, 이제 요즘에는 이것을 제3세계라고 안 부르고 4분의 3세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3세계라고 하는 것은 서구 식민주의적 언어입니다. 자기네가 1세계, 동구가 2세계, 그 외가 제3세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3세계라고 명명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지구의 4분의 1을 지리적으로도 인구적으로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분의 3세계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분의 3세계를 모르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경제도 지금 미국하고 그동안에 먹고 살았지만 천만에 이제는 4분의 3세계가 우리의 경제 기반입니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도 이제는 점점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유럽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4분의 3세계가 없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몰라요. 거기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또 몰라요. 지금 건설업자들이 나가서 고전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4분의 3의 세계를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서양의 근대주의는 이성의 자유를 획득하면서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학문은 전부 이성적 판단, 객관적 인식 이런 걸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는 길게 안 썼습니다만은 근대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베이컨으로부터 객관적 인식 학문이 시작됐는데, 객관적이란 말은 인식하는 주체가 인식되어지는 객체를 고정화시키고 자기의 인식을 개념화시켜서 그것을 보편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문은 전부 보편적 개념이고 추상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대학에서 학문할 때 개념이 안 되면 학문이 안 돼요. 사랑도 개념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도 개념이고 모든 것이 다 개념이에요. 우리의 지식은 전부 개념이에요. 개념이 아닌 것은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논문 쓰는 것도 전부 개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럼 인식하는 주체. 근데 우리는 한국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 눈으로 현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서구의 학문을 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개념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도 우리 사회는 학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학교 지식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되니까 그들끼리 만날 때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시민들 사회 생활로 들어가면 괴리가 크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나온 게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창조경제, 이게 다 개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네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에서 이제는 현실로, 실체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백인 남자들이 자기네들에게만 있다고 그랬고,
여성과 유색인에게는 이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면 안 되고 이성이 없는 사람은 이성 있는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길들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뜻이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성분이 많지만 여성분들이 이성이 있다고 이성이 있는 존재라고 해서 투표권을 준 것이 서구 역사에서 100년이 안 돼요. 서구 민주주의 역사를 자기네들이 자랑하지만 천만에요. 서구 여성들이 투표를 한 것은 100년의 역사가 안 돼요. 아직도 여성들은요 이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미는 육체미지 지성미가 아니거든요. 다 여성들도 자기 대학 나오고 뭐 박사래도 여성미를 가꾸지 지성미를 가꾸지 않아요. 그리고는 사회적으로 우리 차별당한다고 그래요. 차별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게 무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서양의 근대 이데올로기예요. 유색인종이요. 흑인들 특히 미국에서 흑인은 1960년대 와서야 투표권이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블랙이라는 것은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도 툭하면 깜둥이 뭐하고 멸시하죠. 우리나라 사람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불어 살지 못하는 단일 민족의 특성이면서도 참 부정적인 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인과 자유라는 것은 어느 한편의 지배 집단의 소유물이 되고 이것을 다른 타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제국주의를 낳았고 식민주의를 낳았고 근대 학문통에서 문화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컬처란 말은 컬티베이트란 말에서 나오는데 컬티베이트라는 것은 경작하다예요. 인간이 자연을 경작하는 거죠. 인간이 사람을 경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경작하는 컬티베이트이 뭐예요? 그게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된 거예요. 우린 전부 지금 학생을 컬티베이트하고 지식인이 무학자를 컬티베이트하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을 컬티베이트하고 백인이 유색인을 컬티베이트하고 어른이 미성년을 컬티베이트하고 그것을 문명이라고 찬양하고 문화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살아왔던 거죠. 이것을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푸코라고 하는 학자는 모더니즘을 넘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는 모든 지식은 다 권력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권력 이데올로기를 비판해야 된다. 지식의 권력 비판을 하지 않으면 그 권력은 곧 지배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학문을 한다는 것은 지식에 대한 권력 비판의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학문은 전혀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더 많이 지식을 아느냐. 누가 더 많이 남들이 모르는 걸 앞서서 아느냐. 이런 것들의 경쟁이거든요. 작년에 삼성이 요만한 손톱만한 칩 하나에다가 350만 권에 들어가는 그 양에 들어가는 이 칩을 개발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칩이 이 바이오 칩이 돼서 머리에 들어가면 여기 350만 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과학자들이. 그러면요 이 안에 무슨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지식이 많다고 350만 권이 우리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옛날에는 골빈 놈이 바보지만 요즘은 골빈 놈이 최고다. 골을 비워라. 골을 비워. 골을 안 비우면 새로운 이게 안 들어온다. 지식이 모자라요? 인젝션을 하면 돼. 인젝션.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요. 엊그저께 5G가 나왔죠. 4G에서 5G. 1초 안에 2시간짜리 영화가 다운받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어디다가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여기다 머리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1초 안에 전 세계 모든 지식이 내 손 안에 금방금방 들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근데 이 스마트폰이 바이오가 돼서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게 두들기면 나와요. 그러니 이제 시험 감독을 어떻게 해? 두들기면 나오는데? 응?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들어와요. 그런데 무슨 대학 입시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돼서 세계가 변화되니까 부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분 이미 작년과 올해 나왔지만 자본주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진 자의 무한한 소유의 자유였죠. 그래서 이게 신자유주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망한다. 사회주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주의는 망했고 자본주의 자체가 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같이 포용하는 사회 체제를 만들어가지 않는 면은 자본주의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따뜻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이 있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이런 말로도 나왔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개념이 이제는 이미 달라졌어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부자도 살려면 약자를 해요. 그래서 부자세, 버핏세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고 자본주의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렇게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세 하자 그러면 부자 주머니 터는 줄 알고 다 무슨 종북 세력이니 뭐 좌판이하고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얼마나 천박한가. 부자가 부자 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더 내고 나누어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달라지고 경제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자본주의가 돈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윤리, 가치관, 질서, 공공심 이런 거죠. 커뮤니티 의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커뮤니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물량적으로 보면 2만 불에 이것이 4만 불 이상 갈 수 있는 건데 사회적 자본이 없어요. 소셜 캐피탈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친구도 적이 돼야 되고 이웃도 없고 모든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는 제 아무리 물량적인 많은 생산을 하고 많은 물량이 돌아가도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작년에 여기다는 안 썼습니다만은 유엔이 행복 보고서를 냈는데 1위가 덴마크고 56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왜 1위 덴마크는 행복하고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냐? 한국 사람들 만나면은 대부분 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 요즘은 특히 다 왜 이렇게 불행해? 이러죠. 우울하고. 우울증에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질병적인 우울증이 있고 하나는 나 행복하지도 않고 즐거운 것도 없어.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이게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인의 우울증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전부 배가 아프고 그리고 1등 아니면 포기당해야 되니까 자기 비하하고. 그래서 제가 제프리 존스라고 하는 주한미 상공회의소 회장도 하고 했던 미국 변호사가 있어요. 한국말은 너무나도 잘하고 자기는 밤낮 우리나라, 한국은 우리나라라고 부른 사람인데 제가 2000년에 그 IT 정책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 나는 한국이 두렵다는 책을 썼어요. 한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30년 내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에 그때 뭐냐면 속도 너무 내지 말라 그래서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그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가 5분 먼저가 세계 50년을 먼저 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표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나 꼭 두 가지만 극복을 해야 된다. 하나가 뭐냐면 사촌의 땅 사면 배 아픈 거. 그 다음에 자기 비하. 한국 사람만큼 우수하고 2등, 한국에서 2등 하는 것도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2등을 쳐주지 않는다 이거야. 1등 외에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게 전 국민을 등수 매긴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1등에서 5천만 등. 학교도 이렇게 서열 매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미국에서 서열 매기는 거 이거 흉내 내갖고 그런데 유럽은 어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서열이 없어요. 학생들에게 서열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 대신에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 못하게 해요. 대학에 취업할 때, 직업을 취업할 때도 성적 증명서를 요구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인권 침해예요. 프라이버시.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내 거고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머리에다 달고 다녀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자기 비하고 사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제가 연세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럽니다. 너희들은 서울대학하고 입학할 때 수능 점수가 몇 점 차이나 되나? 기껏해야 뭐 한 10점 내외에서 어떠면 더 많이 받고도 오지 않냐? 그렇죠. 그래요. 쉽게. 그래. 근데 너희는 왜 밤낮 2등이냐? 서울대가 밤낮 1등이고 너희는 왜 밤낮 2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냐? 근데 학생들뿐만 아니고 연대 교수를 보고도 있어요. 왜 연대 교수는 밤낮 2등 교수라고 생각해요? 서울대 교수로 오라 그러면 얼른 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 심리적 무의식에서 이 패배의식들이, 열등의식들이 꽉 차 있어요. 아니라고 겉으로는 그러면서도 어림도 없어요. 무섭게 작용하는 이 서열의식, 경제. 이러니까 한국 사회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바꾸는 이런 시대가 됐고 이미 미래 사회는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지식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보면 여러분 정말 지식 몰라서 요즘 못하는 거 있습니까? 정보 몰라서 못하는 거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죠. 공공심.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공심에서 세계 꼴찌예요. 우리나라 학생은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청소년들이. 그 다음에 이것은 저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만 이제는 경제 문제가 다른 의미에 있어서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적인 집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인 기업이 만들어지고 과학기술적인 산업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의료 산업, 그리고 식품 산업, 새로운 것들. 요즘 우리 주변 보세요. 벌써 그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과거의 산업사의 지식이 50%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나가서 취업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벌써 서비스 사회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학생을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그 직원을 선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다른 능력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팔로워와 교류하고 팔로워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취업의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킬러 앱이에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직접 연결시켜 줄 수 있고 값싸고도 놀라운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요즘 그래서 앱 개발하면 한순간 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앱에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 지도력을 가진 사람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변화가 뭐냐? 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자본주의가 이미 변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위 말하면 오픈 소스, 모든 지식과 정보와 이것이 다 공개돼요. 이게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오픈 소스의 시대가 되고 지식이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 지성의 시대가 됩니다. 혼자만의 지식이 아니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속이고 속은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도 논문 쓰면 그 논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거기다 인용됩니까? 인용이 많이 될수록 우수한 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직겁니까? 그건 집단 지성이죠. 콜렉티브 인텔리전스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인식을 안 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위키피디아죠. 위키피디아가 영국의 엔사이클로페디아 브리타니카를 이겨내고 그것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오픈 소스에 이제는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개해야 더 많은 지식이 풍요롭게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지식을 안 내놔요.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제일 교수들이 문제 삼는 게 뭐냐면 한국 학생들이 우수한데 절대로 자기 말, 자기 지식과 뭘 안 내놓으려고 그런다고. 내놓으면 뺏기는 줄 알고.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를 못하죠.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안 만들어지죠. 보세요. 지금 하버드니 스탠포드니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전부 자기네 강의들을 다 인터넷으로 다 공개합니다. 그거 수강하면 수료증도 줘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거 나중에 요즘 몇 군데가 쫓아와서 하려고 그러지만은 미국만큼 다 오픈 소스 합니까? 대학들이 안 하죠. 그거 하면 대학이 망할 것 같으니까. 천만에.
그걸 해야 사는데 오픈 소스 안 하면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안 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망해요. 이게 새로운 시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 혁명 속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스마트 이미 쓰죠. 3D 혁명, 그리고 이미 기후 문제 때문에 대체 에너지, 기후 에너지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바이오 테크닉의 문제, 나노의 문제, 그래서 신소재, 이런 것들 속에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청소년들이나 뭐 앞으로의 교육이 이걸로 나가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건 전혀 없어요. 이 정부가 창조경제 한다면서 ICT, 이거 IT 분야 이거 한다는, 이건 이미 벌써 다 지나간 것들이거든요. 이걸 창조경제라고 하니까 제가 아이고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왜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미 어마어마하게 이런 거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다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걸 못 볼까? 정치 사회 면에서도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옵니다. SNS에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정치. 이게 작년에 안철수 현상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박원순 안철수 현상이 새로운 우리 사회 정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돼가지고 자원을 트라이브 소싱, 이념과 자기가 종족이 같은 사람들이 자원을 해요. 그러니까 박원순 펀드 만들어갖고 전부 정치자금 써서 했지 않습니까? 이게 트라이브 소싱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영화사가 뭐 해서 무슨 영화 제목 내걸고 이거 투자 자문 뭐 받겠다 뭐 하다, 그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죠. 일반 자원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력도 이렇게 돼서 직접 민주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접 대의민주주의 가지고 그건 자기네들이 의회 권력 가지고 자기네들이 노는 거 가지고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개혁이 화두가 됐던 것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라는 것, 이것은 뭐 전통적인 학교는 이제 곧 소멸돼요. 이미 쓸데없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에 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이거 하나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학교 가야 되고 그 시간에 그 선생한테 배워야 되고 그거 쫓아다녀야 되고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돈을 소모하면서 나온 생산이 뭐가 나오냐. 어디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 쓸데도 없는 거를 16년간 어마어마한 3억 6천만 원을 주고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단적으로 말합니다만은 무슨 주장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학교 사회 자체도 이제는 변화된다. 열려서 이제는 과거의 교과서적 지식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 과거에 선택된 지식이라는 게 누구의 지식이에요?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봄에 나는 과일, 여름에 나는 과일, 그럼 여름에 나는 건 수박, 봄에 나는 건 딸기. 그런데 요즘 딸기 언제 나냐? 요즘 수박 언제 나냐? 그런 거는 이미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한계 속에 있었던 단편적 지식이 그때는 OX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거 다 틀렸으면 오늘날 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나마 그거 맞았으니까 지금 내가 있지.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로또에 비교하는 거예요. 로또. 학원 가는 게 뭡니까? 새로운 지식 배워요? 아니요. 실수 안 하기 위한 반복이죠. 새벽부터 밤늦도록. 그거 하려고 학원 가는 거죠. 학교에서 지식 가르쳐 줍니까? 그나마도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애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손자애가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요. 유치원을 안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갖고 어린이집 사수를 했어요. 옛날에 100년 전에 7살하고 지금 7살은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7살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할 수 없어요. 사수를 했어요. 놀다가 들어갔는데 글 쓰고 읽을 줄 잘 몰랐거든요. 학교 가니까 가르쳐 줍니까? 이 고문관이 되는 거죠. 선생이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다 알고 들어왔는데 뭐 너는 왜 그걸 안 배우고 왔냐는 거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 아이들의 성적, 얼마만큼 학교에 오래 남아있느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부모의 돈의 능력이에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사교육비가 부자들 쪽에서는 급증하고 서민층에서는 반비례해가지고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인 괴리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이런 학교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교육이 이런 데를 교과서적으로 하는 데는 다행스럽게 지금 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유럽을 다시 배우자, 뭐 독일 가서 공부하자, 막 의원 뭐 모임, 연구 모임 만들었는데 제발 좀 그걸 바르게 보길 바라는데 유럽에서 이런 교과서 만들어 가지고 검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 가지고 가르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일제 시대 잔재거든요. 미국에도 없어요. 선생이 먼저 주입하고 가르치는 격이 없어요. 학생들이 먼저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교수들 99%가 미국 가서 유학하고 왔는데 왜 그건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선생이 뭔가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이 뭘 아는데.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 근데 이게 지금 새삼스러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사회 속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건가? 2020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거기 자료 보십시오. 2012년 작년 초에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4가지 분야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공정성, 포용성, 안정성, 창의성 가지고 그랬는데 앞에 종합의 10점 만점에 한번 그 표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지도층의 준법 수준이 2011년에 3.81이었는데 2020년에는 4.83, 한 1% 정도, 1점 정도 올라가겠다. 이게 2020년대도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소셜 캐피탈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회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준법 정신이 없는 사회는 사회가 해체되는 아노미 현상이에요. 지금 가정 해체되죠. 이웃이 해체되죠. 모든 집단도 이해 집단으로 뭉쳤다 헤어지고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노미 현상이 생기는 이것이 2020년대도 이런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 정부와 재계관계 투명성은 2.50에서 4.29, 지도층 인사결정 공정성은 2.60, 현재는 그런데 2020년대도 4.71, 교육기회 공정성은 4.67에서 5.12,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은 3.50에서 4.05, 사회 안전망 수준은 3.71에서 5.38, 정부의 국민 목소리 수렴은 3.10에서 5.0, 청소년 세대의 기성세대 포용은 3.52에서 4.6, 가정의 안식처 기능은 4.57에서 3.7로 거꾸로 떨어지고 경제위기 극복 능력은 5.5에서 5.3으로 떨어져요. 20년 후가. 왜 가정의 인질이 해체되기 때문에 가정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죠. 분야별 점수를 보시면 그 다음에 공정성, 포용성, 안정성, 창의성을 보면 2011년에 공정성은 3.61에서 2020년이 4.92, 포용성은 3.98에서 5.41, 안정성은 4.10에서 5.10, 창의성은 4.24에서 5.93. 2020년이 돼도 10점 만점에 5점밖에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가 없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더 민감하게 이것을 느끼고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뒤에 제가 자료를 집어넣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바로 지난해 또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8%가 사회적 계층 상승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20대의 97%도 사회적 상승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절망하는 거예요. 20대 지금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젊은이들도 우리 사회 신분 계층 상승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속에 지금 청소년이 있다 이거죠.
자, 그게 네 번째. 그럼 청소년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 청소년은 미성년과 성년, 그리고 과거와 미래 이중의 질곡 속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산업사회에 만들어졌어요. 농경사회는 없었습니다. 농경사회는 어린이가 성적인, 생리적인 성숙이 되면 그냥 어른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뭐 성폭력 문제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것이 학교 제도를 통해서 청소년기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가서 가치관을 배우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노동력을 습득해야 된다. 이것에서 산업사회에서 청소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미성년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은 이미 이런 미래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이 세계 변화 속에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미 다 시작된 미래 속에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자꾸 과거를 가르치고 있고 어른들도 과거를 말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얼마나 청소년들이 억울하게 이중질곡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법을 보세요. 법.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9세에서 24세까지 돼 있죠. 그런데 아동복지법상은 만 18세 미만으로 돼 있고 민법상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만 20세 미만이고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고 보호 처분 대상자는 만 10세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형사법상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것은 만 18세 미만이고 게임산업은 또 만 18세 미만. 전부 달라요. 그 이익 집단에 따라서 청소년을 18세 하냐 19세 하냐 어디가 장사 잘 되냐 이거 가지고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만 18세가 되면 우리는 국방에 의무를 져야 돼요. 남학생들은 남자들은 요즘 여성들도 가겠다고 그러지만은 18세가 되면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총을 줘도 딴짓 안 한다고 책임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국방이 의무를 지우는데 18세에 선거권은 안 줘요. 미성년자라고. 그동안에 20세까지 줬다가 하도 청소년계가 이걸 들고 일어나고 뭐 정치권도 하고 나니까 지금 19세로 겨우 한 살 내려온 거죠. 안 줘요. 권리는 미성년자고 의무는 성년인 게 지금의 청소년 현 주소예요. 그런데 서구는 만 15세가 되면 준성년이에요. 드라이버 라이선스 가질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부모 동의하에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만 17세까지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18세 되면은 부모로부터 완전 독립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안락사 하겠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결혼도 부모 동의 없이 할 수도 있고 18세면 완전 성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학교 제도가 18세면 대학 졸업하고 다 사회 진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23, 4세까지 가야 정상적으로 가도 그렇게 되고 남학생들 경우 군에 갔다 와야 되고 재수, 삼수 어쩌다 하면 30살이 돼야 사회 진출해요. 그런데 그것도 실업자로. 그게 통계가 아니고 뭐 일반 전문 자료가 아니고 그게 오늘 청소년 앞에 놓여진 현실이에요. 자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절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 속에서 더 이상 청소년의 문제를 개인이거나 가정의 문제거나 그들의 의지 문제거나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국가 정책이 중심에 놓고 이것을 하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성년과 미성년 그리고 과거와 미래 사회의 이중 질곡 속에서 어른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 취급하고 저리 취급하면서 어른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청소년이 아니다. 그들이 주인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제 이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재언, 참 뭐 이거 꼭 모든 것이 다 모범적으로 뭐 이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논의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한 몇 가지를 되는 거죠. 첫째는 이제는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이 소수가 아니고 청소년의 절반을 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청소년 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돼야 된다. 우선 어떻게든지 이거 살리는 게 제일 먼저다.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다른 학설이 필요하고 무슨 다른 이론이 필요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빈곤과 실업,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없는 이 사회적 구조적 요인을 어떻게,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자들이 우리는 청소년만 보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청소년 자체가 오늘의 사회 모순 구조 속에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이 모순 구조와 비인간적 이 문제를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청소년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죽는다. 어른도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청소년 때문에, 학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죽어갑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대기업의 임원이 자녀 미국에 유학시켜서 기러기 가족 되다 보니까 자기는 완룸 하나 없고 남는 것이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이게 사실 그 사람만이 얘기겠는가. 그래서 두 번째는 청소년을 개인적 발달 심리학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이미 새로운 지식정보 사회, 이미 미래 사회 속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 속에 살고 있는 이 청소년의 현실을 통합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정책의 목표가 보호, 선도, 육성, 발전 등이 아니라 참여, 발전, 평화, 이미 1985년 유엔이 했던 이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이것으로 우리가 전환되어 나가야 된다. 특히 이미 우리의 국민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다 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청소년이 빨리 사회 주체에서 자기 직업 가지고 주인으로 살아야 고령화 사회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넷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차별과 분리, 객관화라고 하는 서양 근대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창조적인 세계관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금만이 아니라 4분의 3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뒤에 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의 문제도 이미 없어져 버린 과거 냉전 이데올로기로서 한반도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 민족의 변화된 세계의 지평에서 한반도적인 사고를 하도록 청소년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지금 연결시켜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멀티컬처 시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자꾸 이거 다문화 그러는데요. 멀티 인터컬처라고 써야 됩니다. 그때 다문화 UN 멀티 인터컬처의 책임자가 우리나라 와서 멀티컬처라고 쓰면 안 돼요. 멀티 인터컬처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는 완전히 다 멀티컬처라고만 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쓰고 뭐라고 했더니 그때 이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데 그 국장이 쫓아와서 장관님 앞으로 바꿀 건데요. 이미 우리가 인쇄도 되고 정책되고 예산이 다 편성되기 때문에 이거 갖고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큰일 나요. 저한테 쫓아와서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멀티컬처는요. 그들 동남아의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개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더불어 삽니까? 이거 앞으로의 걔네들 청소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몇십만으로 육박하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걔네들이에요. 걔네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통합이 됩니까? 청소년들이 통합이 됩니까? 안 돼요. 걔네들끼리만 이게 개토를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정책이 없어요. 다문화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다가 그네들 유지시키고 뭐 언어 교육시키고 걔네들끼리 뭐 놀게 하고, 근데 걔네들이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습니까? 그나마 언어 교육 제대로 합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그럼 어디 있어요? 인구는 늘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미래 걱정하고 애 안 낳지만 그들은 막 낳거든요. 멀티컬처가 아니에요. 멀티 인터컬처. 그거 제가 또 그랬죠. 왜 멀티컬처인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은 안 끼냐. 국제결혼한 사람에 미국, 유럽 사람은 빼고
왜 동남아 가난한 사람만 자꾸 멀티컬처냐? 우리는 왜 안 들어가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멀티컬처가 아니고 멀티 인터컬처가 돼야 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가치와 그 철학을 청소년들이 그거 안 하면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가장 꼴찌이기 때문에 경쟁하고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점점 아이 안 낳고 점점 우리 청소년 쟤네 청소년하고 구분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지만 지금은 편의상 우리 한민족의 아이는 줄어들고 국제 결혼한 아이들의 인구는 이제 늘어나면 이것이 그냥 가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복지부, 교육부, 뭐든 대학들 다니기 자꾸 다문화, 멀티컬처에 그만 갖고 그들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다가 예산 투입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요, 개토를 만드는 거고 큰 사회적 병리를 키우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멀티 인터컬처, 세계와 더불어 살고 4분의 3 세계의 문화도 알고 그래야 그들이 세계에 나가서 살지요. 이제는 세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국내 1등은 무의미해요. 우리 동네 1등도 무의미해요. 세계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를 줄여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학교 입학 연령도 7세가 아니라 5세로 줄여야 되고, 당겨야 되고, 대학 졸업의 연령이 23, 4세가 아니고 18세로 줄여야 되고, 초중등 교육도 10년으로 줄여야 되고, 그래도 지식을 그 안에서, 그것도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그러나 너무 혁명적으로 줄여놓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제가 1998년에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통령 자문 세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 하면서 프레스센터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 논의들을 국민의 정부의 주안점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해찬 장관이 교원 정년 축소시키고 적성 특기 교육 하나만 하면 대학 들어간다고 하는 바람에 이해찬 세대 문제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걸 추진하려는 것이 더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이거 차기로 하자. 그래서 뒤로 미루다 보니까 실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서구는 대학이 3년 아니면 유럽은. 그리고 대학에서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석박사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같은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보세요. 18세까지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등록금의 반값이 아니라 우리도 대학까지 다 무상교육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산 가지고. 아까 덴마크 행복하다 그랬죠. 덴마크는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120만 원씩 생활비를 줘요.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면 2년 동안 300만 원씩 월급을 줘요. 정부가. 그러니까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직업까지 다 실직하면 2년 동안 거기에 해당하는 월급을 또 국가가 줘요. 근데 우리는 왜 못해요?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화된 속에서 세계와 경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유럽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성인이 돼서 세계를 날르고 있는데 우리는 30세가 돼가지고 어그정 가다가 실업자로 밀려 떨어지는 그거 가지고 무슨 세계 경쟁을 하고 살아가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은 사실은 오늘의 지식과 정보는 학교 바깥에서 더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죠. 과거는 학교에서 생산됐지만은 학교 지식은 과거 교과서 지식이니까 쓸모없는 거고 정말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학교 바깥에서 생산 유통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든 내용들도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학교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학제도 줄이고 연한도 줄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의 60%가 교육비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면 갑자기 60%의 경제적 인감이 소위 말하는 소득이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가정이 안정이 되어 있고 임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사회적 평등의 가장 핵심이 교육 평등이에요. 유럽의 모든 정책의 핵심은 교육 정책이고 이 교육 정책이
평등지향적 교육 정치이기 때문에 유럽이 복지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꾸 보편적 복지하면서 복지 논쟁을 많이 했는데 유럽은 복지학과가 없어요. 대학에. 복지국가 아니에요. 유럽은 복지국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복지학 공부한 사람은 전부 미국 가는 거예요. 미국만 복지학과가 있어요. 유럽은 복지학이라는 별도의 학과도 없으려니와 복지정책이라는 웰페어 팔러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공자들이 스웨덴이나 여기 가서 뭐가 가서 복지 전공하고 왔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기서 하는 것은 공공정책밖에 없어요. 소셜 팔러시예요. 퍼블릭 소셜 팔러시밖에 없어요. 공공정책 속에 핵이 평등지향 교육정책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결과가 복지국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식의 그걸 따라와서 미국은 자선적 복지거든요. 분야별 복지고. 그 부스러기로 해서 서민들에게 수급의 일부를 주면서 연명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스티글라츠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미국의 교수가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소위 말하면 트리클 다운, 부스러기 이론이죠. 부자 되면 생활하는 속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가난한 사람도 또 이게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된 건데 부스러기로 낙수 효과가 생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100년 동안에 거꾸로 더 많은 빈곤층이 양산돼서 지금 미국 인구의 2,300만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미국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미국식 복지를 가지고 그걸 조금 더 나눠주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하거든요. 이건 넌센스거든요. 왜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거죠. 그나마 이제 유럽을 연구하고 뭐 서구 사회를 다시 본다니까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좀 제대로 보고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청소년의 현주소에서 제대로 그들이 자기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자본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간사회 미래 사회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관용과 포용, 신뢰와 배려, 소통과 협동, 인권과 정의, 공동체와 평화, 환경 이런 가치들의 교육이 더 중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런 가치와 공공심을 가지고 나머지 지식과 정보는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고 변화된 현실에 이미 다가와 있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미래 사회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죠. 그 속에서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려면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계가 먼저 이 변화된 속에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된다. 과거의 지도자,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미래에 있는 청소년을 깨우치겠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미 시작된 미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청소년을 살리고 올바른 청소년 정책을 하려면 청소년 지도자들이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이미 시작된 미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두렵거나 과거에 안주하는 것이 즐거워서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 자기도 망하고 청소년도 절망의 세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새로운 미래 사회를 향한 함께 변화돼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주역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